미국이요? 그 친구들은 이런 거 상상도 못합니다. 펜타곤조차 두려워한 것은 한국의 기술을 넘어선 국가적 체력이었습니다. 나토가 내부부터 무너지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탐내며 나토 붕괴를 종용하는 사이 나토가 한국 무기 긴급 도입을 긴급 의제로 올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차이가 아니라 체급의 격차다. 유럽 전체가 1년을 매달려도 못 만들 수량을 단 몇 달 만에 찍어 전선으로 쏟아붓는 한국 공장의 괴물 같은 실체. 26년간 독일 전차만 몰던 사령관이 한국에서 아버지의 정신을 봤다며 무릎 꿇은 그 경악스러운 전말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나토 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지하 벙커였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략기획국 특별회의실.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방이었죠. 긴 테이블 주위로 러시아군 장성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붉은 글씨로 극비라고 찍힌 서류가 놓여 있었죠. 회의를 주재한 건 드미트리 소콜로프 대장이었습니다. 러시아 서부군관구 사령관, 우크라이나 전선을 총괄하는 인물이었죠. 그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한국발 정보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장성들이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미사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체가 이동식 발사대 위에 올려져 있었죠. 그 아래 적힌 이름. 현무5. 옆에 앉은 알렉세이 쿠즈네초프 중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소콜로프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탄도 미사일입니다. 탄도 미사일이야 많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소콜로프가 다음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스펙을 보십시오. 쿠즈네초프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탄두 중량 9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9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칸데르가 700kg입니다. 13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소콜로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거리 3000km 속도, 마하 12 관통력 지하 120m. 쿠즈네초프가 계산하듯 중얼거렸습니다. 3000km면 폴란드에서 쏘면 모스크바까지 8분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콜로프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격이 안 됩니다. S-400으로도요. 시뮬레이션 결과 요격 확률 11%입니다. 10발 쏘면 9발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쿠즈네초프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게 사실입니까? 미국 펜타곤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사실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막내 격인 이고르 페트로프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재 배치 현황은 어떻습니까? 한국 미사일 사령부의 실전 배치 완료됐습니다. 최소 120발로 추정됩니다. 유럽에는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소콜로프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토가 이틀 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가 한국 무기 도입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폴란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과되면 소콜로프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반경 3000km의 원이 그려져 있었죠. 그 안에 모스크바가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서부 전역이 사정권이었습니다. 우리 서부 전선 전략이 무력화됩니다. 쿠즈네초프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외교적 압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콜로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페트로프가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니,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줄은. 소콜로프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보는 외부에 절대 알려선 안 됩니다. 우리가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게 알려지면 사기에 치명적입니다.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서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 두려워하는 나라. 그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브뤼셀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프리드리히 슈타인호프, 독일 연방군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프리드리히 슈타인호프입니다.
독일 연방군 출신으로 현재 나토 군사위원회에서 소장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유럽 동부 방어선 전력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죠. 34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중 26년을 기갑부대에서 보냈습니다. 레오파르트 EA6 전차 대대장도 역임했고 코소보와 아프가니스탄 파견 경험도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자부해 왔으니까요. 그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소집 명령을 받은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16개국 군사대표단이 48시간 안에 브뤼셀로 모이라는 명령이었죠. 저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었거든요. 브뤼셀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긴급 소집의 이유가 적혀 있었죠. 러시아 서부 전선에 80만 병력이 집결 중이라는 정보였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200km 거리의 전차, 8,000대 자주포 6,000문 다연장 로켓 2,000기가 배치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부방어선 긴급전력 보강 논의, 최우선 의제.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발터 슈타인호프. 2차 대전 직후 서독 연방군 창설 1세대였습니다. 아버지는 기술 장교였죠. 레오파르트 1 전차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 서재에서 설계 도면들을 봤습니다. 복잡한 기계 도면들이었죠. 아버지는 그 도면들을 애지중지하셨습니다. 프리드리히 이게 뭔지 아니? 전차요 아버지. 그래 하지만 그냥 전차가 아니야 독일의 미래야. 아버지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독일 기술력이 다시 유럽을 지킬 거야. 그게 우리 세대의 사명이야.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군에 입대했을 때도, 레오파르트 대대장을 맡았을 때도, 나토 군사위원회에 배치됐을 때도 항상 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독일 기술력이 유럽을 지킨다.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브뤼셀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눈에 띈 문장이 있었습니다. 의제 2번 한국 무기 도입 검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해야 맞겠죠.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K2 전차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았죠. 미국 에이브람스 기술을 라이선스 받아서 만든 전차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기술 선진국의 도움을 받아 조립하는 수준. 그게 제가 알고 있던 한국 방산이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브뤼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방 끝나겠지. 유럽 무기로 방어선을 강화하면 되는 거니까. 레오파르트 생산량을 늘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동원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몇 시간 후 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는 걸. 브뤼셀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였습니다. 나토 본부 건물이 보이자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죠. 회의실은 지하 2층 특별회의장이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16개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미국의 네이선 콜드웰 소장이 보였습니다. 펜타곤 출신의 냉철한 인물이죠. 그는 늘 과묵했습니다. 말이 적은 대신 한마디를 해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프랑스의 마르그리트 르페브르 중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넥스터 출신답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죠. 프랑스 방산의 살아있는 상징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영국의 캐서린 헤이워드 대령도 눈에 띄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귀재라고 불리는 여성 장교였죠. 그녀가 숫자를 들이대면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스타니스와프 비에르나츠키 준장이 있었습니다. 저와는 여러 번 마주친 적이 있는 인물이었죠. 늘 차분했지만 뭔가 준비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에이노 코로호넨 대령이 보였습니다.
최근 한국 무기를 도입한 나라의 대표였죠. 저는 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독일 대표석이었죠. 제 옆에는 르페브르 중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슈타인호프 이번 회의 주제 들었나? 동부방어선 전력 보강이라고 들었네. 그것만이 아니야. 르페브르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불쾌한 게 있다는 표정이었죠. 무슨 뜻인가? 폴란드가 또 그 얘기를 꺼낼 거라더군. 그 얘기. 한국 무기 말이야.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무기라니? 또 그 얘기인가 싶었죠. 르페브르가 눈을 흘겼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야. 이번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뭐가 심상치 않다는 건가? 폴란드만이 아니야.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까지 한통속인 것 같아.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동유럽 국가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죠. 뭔가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한국 무기 도입이 통과될 리가 있겠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유럽에 라인메탈이 있고 넥스터가 있고 BAE 시스템즈가 있는데. 르페브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때 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의장인 네덜란드의 반데르베르흐 중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아시다시피 심각합니다.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유럽 동부 지도가 떴죠. 붉은 점들이 폴란드 국경을 따라 빼곡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서부 전선에 80만 대군을 집결시키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동부 방어선의 전력을 긴급히 보강해야 합니다. 반데르베르흐 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나토 동부 방어선의 전력은 약 18만 명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전차와 자주포 수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 의제는 하나입니다. 의장이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무기로 얼마나 빨리 동부 방어선을 보강할 것인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답은 뻔하지 않은가? 유럽 무기를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레오파르트 전차 생산량을 늘리고 프랑스의 르클레르도 동원하고 독일의 페체아 2000 자주포를 추가 배치하면 됩니다. 유럽 방산의 역량을 총동원하면 되는 거였죠.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비에르나츠키 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장님, 폴란드 대표단이 제안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르페브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시작이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폴란드가 떠들어봤자 유럽 방산의 벽을 넘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반데르베르흐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 발언하십시오. 비에르나츠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파일이 들려 있었죠.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죠. 감사합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떴죠. 현재 나토 동부 방어선에 배치된 전차는 총 1200대입니다. 이 중 가동률 90% 이상인 전차는 절반도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자주포는 더 심각합니다. 800문 중 즉시 실전 투입 가능한 건 300문 수준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 수치가 맞다면 심각한 거였으니까요. 폴란드 대표단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비에르나츠키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한국 무기 긴급 도입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무기.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르페브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저도 비슷한 표정이었을 겁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몇 년간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무기 도입을 진행해 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전투기 총 계약 규모는 28조 원에 달합니다. 28조 원. 큰 금액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폴란드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폴란드는 예산이 빠듯하니까 싼 무기를 산 거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했습니다. 르페브르 중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중장 잠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도입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토 전체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르페브르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유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 프랑스의 넥스터, 영국의 BAE 시스템즈, 왜 굳이 아시아 무기를 도입해야 합니까?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르페브르 말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비에르나츠키가 대답했습니다. 르페브르 중장님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걸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운용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운용해보니 이에 폴란드군은 현재 K2 전차 180대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K9 자주포도 212문이 운용 중입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슈타이노프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비용 문제 아닙니까?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돌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한국 무기가 유럽 무기보다 저렴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차선책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회의실에 약간의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제 질문이 다소 무례하게 들렸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비에르나츠키는 웃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슈타이노프 소장님, 솔직한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맞습니다. 비용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다르다니요. 비용 때문에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성능 때문에 한국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능이라니? 한국 무기가 유럽 무기보다 성능이 좋다고. 그건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적어도 그때 제 상식으로는요. 르페브르가 끼어들었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 실례지만 그건 과장이 아닙니까? 레오파르트는 걸프전에서 검증된 전차입니다. 르클레르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을 자랑합니다. 한국 전차가 그 수준이라고요? 르페브르 중장님. 비에르나츠키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미국 기술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는 수준이겠지.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직접 테스트해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테스트? 무슨 테스트를 했길래? 코로오넨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핀란드 대표였죠. 의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코로오넨 대령 말씀하십시오. 핀란드도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48문을 도입했고 현재 실전 배치 중입니다. 코로오넨이 비에르나츠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용해보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핀란드까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헤이워드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추상적인 표현 말고 데이터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헤이워드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데이터를 요구했으니까요. 비에르나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작은 검은색 USB였죠. 이건 폴란드 국방부가 작성한 극비 성능 평가 보고서입니다. 한국 무기와 유럽 무기를 직접 비교 테스트한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예상치 못한 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르페브르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뭐가 나온다고 저렇게 자신 있는 거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글쎄 곧 알게 되겠지.
비에르나츠키가 USB를 회의실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대형 화면에 폴란드 국방부 마크가 떴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인생을 바꿀 데이터가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K2 전차대 레오파르트 EA7 비교 평가 보고서.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레오파르트 EA7이라면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전차였으니까요. 화면에 두 전차의 사진이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K2 흑표, 검은색 도장의 날렵한 실루엣이었죠. 오른쪽은 레오파르트 EA7, 제가 26년간 함께한 전차였습니다. 그 육중한 모습을 보자 괜히 마음이 든든해졌죠. 비에르나츠키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작년 폴란드 북부 훈련장에서 실시됐습니다. 독일 연방군 감독관도 참관했습니다. 독일 감독관이 참관했다고. 저는 몰랐던 얘기였습니다. 테스트 항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기동력, 화력, 방어력, 그리고 혹한 환경 적응력.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였죠. 기동력 테스트. 비에르나츠키가 말했습니다. 먼저 기동력입니다. 1.5km 험지 돌파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K2 2분 47초, 레오파르트 EA7 3분 12초.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K2가 25초나 빨랐습니다. K2의 파워팩은 1500마력입니다. 레오파르트 EA7도 1500마력이죠. 하지만 K2가 더 빠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설명했습니다. K2는 한국 두산에서 독자 개발한 파워팩을 사용합니다. 변속기 성능이 뛰어나서 가속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르페브르가 끼어들었습니다. 25초 차이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차전에서 25초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결과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화력 테스트였죠. 2km 거리의 이동 표적에 대한 명중률입니다. K2 94.2%, 레오파르트 EA7 91.8%.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레오파르트의 명중률이 91.8%라면 훌륭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K2가 더 높았죠. K2의 사격 통제 장치는 한국 삼성탈레스와 한화시스템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특히 이동 간 사격 성능이 뛰어납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4% 차이일 뿐이야. 오차 범위 아닌가? 비에르나츠키가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닐 수도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비슷한 수준이지. 하지만 다음 테스트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혹한 환경 테스트.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혹한 테스트라면 유럽 전차가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죠. 테스트 조건입니다. 영하 40도의 냉동 창고에 두 전차를 12시간 방치한 후 시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영하 40도. 극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결과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K2 첫 번째 시도에서 정상 시동 즉시 기동 가능. 레오파르트 EA7 두 번째 시도에서 시동 성공 기동까지 5분 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레오파르트가 첫 시도에서 실패했다고. 르페브르가 말했습니다. 잠깐, 그 테스트 조건이 공정했습니까? 영하 40도는 너무 극단적인 조건 아닙니까? 비에르나츠키가 대답했습니다. 르페브르 중장님, 폴란드 겨울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핀란드나 발트 3국은 더 춥죠. 영하 40도는 실제 작전 환경에서 충분히 가능한 조건입니다. 코로호넨이 끼어들었습니다. 핀란드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가 K9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혹한 성능이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마땅히 없었으니까요. 비에르나츠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교 대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러시아 T-90M 전차. 러시아에서 노획한 T-90M도 같은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T-90M이라면 러시아의 최신의 전차였죠. 결과입니다. T-90M 시동 불가, 외부 전원 연결 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영하 40도에서 K2는 즉시 기동이 가능했습니다. 레오파르트는 5분이 걸렸고 T-90M은 아예 시동이 안 걸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국 전차가 이렇게까지 성능이 좋을 리가 없었거든요. 르페브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 한 가지 테스트만으로 결론 내리긴 어렵습니다. 전차의 성능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비에르나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 평가 결과였죠. 자주포 비교입니다. K9 대 독일 페체아 2000 대 프랑스 카이사르. 저는 페체아 2000이라는 이름에 관심이 갔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자주포였으니까요. 30분간 연속 사격 테스트 결과입니다. K9 264발 발사 고장 없음. 페체아 2189발 발사 후 장전 시스템 과열. 카이사르 156발 발사 정상 작동.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K9이 264발, 페체아 2000이 189발, 75발 차이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격차였죠. 르페브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카이사르가 156발로 3위였으니까요. 헤이워드 대령이 물었습니다. 분당 발사 속도는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비에르나츠키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K9 분당 6발에서 8발, 페체아 2000 분당 3발에서 4발, 카이사르 분당 6발. K9과 카이사르가 비슷해 보이지만 지속 사격 능력에서 차이가 납니다. K9은 자동 장전 시스템이 뛰어나서 30분 이상 최대 속도로 사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숫자들이 진짜인가? 헤이워드 대령이 말했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 이 데이터의 출처가 확실합니까? 검증된 자료입니까? 헤이워드 대령님, 이건 폴란드 국방부 무기획득국이 직접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테스트에는 각국 감독관이 참관했고 모든 과정이 기록됐습니다. 헤이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죠.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혼란스러웠죠. 한국 무기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그건 제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 슈타이노프 소장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테스트들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이미 도입한 상황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습니까?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례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죠. 하지만 비에르나츠키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죠. 슈타이노프 소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같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참관인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 테스트에는 독일 연방군에서 2명, 프랑스군에서 1명, 미국 펜타곤에서 2명이 감독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독일군 감독관이 있었다고. 슈타이노프 소장님께서 원하신다면 독일 감독관의 서명이 들어간 검증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 감독관이 검증한 자료라면 반박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콜드웰 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 대표였죠. 펜타곤 감독관 2명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쪽 기록과 일치합니다. 미국까지 인정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헤이워드 대령이 말했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라면 왜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도입하지 않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었죠. 비에르나츠키가 대답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이유입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자국 방산 산업 보호를 이유로 외국 무기 도입을 꺼립니다.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둘째, 단순히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예, 한국 방산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대부분의 나라가 모릅니다. 저희 폴란드도 직접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말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뭐랄까 찔리는 느낌이랄까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34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오넨 대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 핀란드 경험도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코로오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핀란드는 K9 자주포 48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입한 지 2년이 됐죠. 그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지난 겨울 실탄 사격 훈련 기록입니다. 영하 32도였습니다. 영하 32도. 핀란드다운 추위였죠. K9 48문 전부 정상 작동했습니다. 목표 사격 928발 중 명중 891발 명중률 96%.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96% 명중률이라니. 비교 대상으로 저희가 보유한 구형 자주포 데이터도 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명중률 71%였습니다. 25%포인트 차이. 엄청난 격차였습니다. 코로호넨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비 관련입니다. 정비요. 예, K9의 정비 용이성이 놀라운 수준입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K9의 파워팩 교체 시간입니다. 45분. 저는 눈을 떴습니다. 파워팩 교체가 45분이라고. 비교 대상인 독일 페체아 2000의 파워팩 교체 시간은 14시간입니다. 14시간 대 45분. 르페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45분에 파워팩을 교체한다고. 모듈식 설계 때문입니다. 비에르나츠키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무기들은 정비 용이성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합니다. 부품들이 모듈화되어 있어서 고장나면 통째로 교체하면 됩니다. 숙련된 정비병이 아니어도 가능하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전장에서 파워팩이 고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페체아 2000은 14시간 동안 무력화됩니다. 후방으로 빼야 하죠. K9은 45분이면 다시 전투에 투입됩니다. 현장에서 바로 수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투 지속 능력의 문제였죠. 헤이워드 대령이 말했습니다. 전장에서 45분과 14시간의 차이는 생사의 차이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이제 납품 속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계약 이력이 떴습니다. 폴란드는 몇 년 전에 K2 전차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첫 물량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11개월이었습니다. 11개월. 꽤 빠른 속도였습니다. 전량 납품 완료까지 28개월이 걸렸습니다. 계약대로였죠. 비에르나츠키가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를 주문하면 어떻습니까? 화면에 다른 계약 이력이 떴습니다. 헝가리가 몇 년 전에 레오파르트 EA7 44대를 주문했습니다. 첫 물량 도착까지 36개월. 그리고 아직 전량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되니 참담했죠. 르페브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생산 라인 문제입니다. 수요가 급증해서 그런 겁니다. 르페브르 중장님, 비에르나츠키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요가 급증한 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한국이 더 심합니다. 폴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까지 동시에 주문이 들어왔으니까요.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 마쳤습니다. 모든 계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왜 한국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죠. 하지만 그건 다음 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제목이 떴습니다. 생산력 비교 유럽 대 한국.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생산력이라면 유럽이 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비에르나츠키가 말했습니다. 먼저 전차부터 보시죠.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K2 전차 연간 생산량 400대, 레오파르트 2 연간 생산량 44대, 400대 대 44대, 9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닌가. 자주포입니다. K9 자주포 연간 생산량 672문, 페체아 2000 연간 생산량 48문, 672대 48, 14배 차이였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죠? 비에르나츠키가 마지막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155mm 포탄 월간 생산량입니다. 한국 풍산 그룹 월간 35만 발, 나토 전체 월간 4만 발, 35만 대 4만, 거의 9배 차이였습니다. 저는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이건 무기 성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였습니다. 르페브르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숫자가 정말 맞습니까? 비에르나츠키가 대답했습니다. 검증된 수치입니다. 펜타곤 자료와도 일치합니다. 콜드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같은 분석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확인해줬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4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였다고. 우리가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고. 헤이워드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성능 문제가 아니군요. 그녀의 목소리에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동요하는 것 같았죠.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공장 내부 사진이 떴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보였죠. 전차들이 컨베이어 벨트 위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현대로템의 창원 공장입니다. K2 전차를 생산하는 곳이죠. 저는 사진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죠. 한국 방산 공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항시 가동입니다. 항시 가동? 헤이워드가 물었습니다. 예, 한국의 주요 방산 공장들은 24시간 365일 가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평시에도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평시에 왜 24시간 가동을 유지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북한과 휴전 상태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살아왔죠. 비에르나츠키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공장을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주문이 없어도 최소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숙련 인력을 보존합니다. 대규모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풀가동으로 전환할 수 있죠.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유럽은 달랐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자 군비를 축소했습니다. 방산 공장을 닫았습니다. 생산 라인이 폐쇄되고 숙련 인력이 흩어졌죠.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전차가 필요해졌을 때 우리는 공장을 다시 가동하고 인력을 재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었으니까요. 또 하나 있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술과 방산 기술이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기업 로고들이 떴습니다. 삼성, SK, LG, 현대. 삼성이 방산용 반도체를 만듭니다. LG가 방산용 디스플레이를 공급합니다. 현대가 전차를 만들고 SK가 배터리를 납품합니다. 저는 그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기업들이 방산에 직접 참여한다는 뜻이었죠. 유럽의 방산 기업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라인메탈, 넥스터, BAE 시스템즈 모두 방산 전문 기업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비에르나츠키가 강조했습니다.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이, 세계 2위 배터리 기업이,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이 방산에 직접 참여합니다. 르페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부품 조달이 빠른 거군요. 맞습니다.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반도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국 내에서 최고 수준의 부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많이 만들 수 있는지, 왜 유럽이 따라갈 수 없는지.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죠. 헤이워드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비에르나츠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 협력입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기술 이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K2 전차의 폴란드 현지 생산이 곧 시작됩니다. 화면에 공장 조감도가 떴습니다. 폴란드에 건설 중인 전차 공장이었죠. 내년부터 폴란드에서 K2PL 전차를 직접 생산합니다. 연간 60대 목표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받아 적었습니다. 폴란드가 연간 60대. 지금 독일 전체 생산량이 연간 44대인데 폴란드가 60대를 생산한다고. 한국은 기술을 숨기지 않습니다. 협력하면 기술을 이전해줍니다. 현지 생산을 지원해줍니다. 저는 르페브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죠. 프랑스도 한국과 협력하면 저런 게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방산의 자존심이? 비에르나츠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직 더 있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된 사진이 떴습니다. 사진 아래에 이름이 적혀 있었죠. 현무5. 저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숫자들은 제 평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현무5. 화면에 뜬 그 미사일은 제가 알던 어떤 무기와도 달랐습니다. 거대한 몸체가 이동식 발사대 위에 올려져 있었죠. 길이만 해도 12m는 넘어 보였습니다. 미사일이라기보다는 소형 로켓에 가까운 크기였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무5 한국이 독자 개발한 탄도 미사일입니다. 저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탄도 미사일이라면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있었으니까요. 먼저 기본 스펙을 보시죠. 화면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탄두 중량 9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9톤이라고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탄두가 450kg입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가 700kg이죠. 9톤이면 이스칸데르의 13배가 넘는 무게입니다. 잠깐. 르페브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9톤이라고요? 그건 미사일이 아니라 폭격기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전술 핵의 버금가는 파괴력입니다. 핵탄두 없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다음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사거리 3000km. 3000km. 저는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렸습니다. 한국에서 3000km면 일본 전역, 중국 동부 전역, 러시아 극동 지역까지 사정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된다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모스크바까지 직선 거리가 약 1200km입니다. 사거리 3000km면 모스크바는 물론이고 우랄 산맥 너머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다음입니다. 정점 속도 마하 12.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하 12. 초속 4km가 넘는 속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1분도 안 걸리는 속도죠. 헤이워드 대령이 물었습니다. 마하 10이면 요격이 가능합니까? 비에르나츠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존하는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요격이 극히 어렵습니다. 러시아의 S-400은요? S-400의 요격 가능 속도가 마하 14.7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건 이상적인 조건에서의 수치입니다. 비에르나츠키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실제로 마하 12로 낙하하는 물체를 요격하려면 탐지에서 발사까지 7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콜드웰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펜타곤 분석도 같은 결론입니다. 사드로도 현무5 요격 확률은 15% 미만으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사드도 안 된다고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마지막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관통력 지하 120m. 저는 그 숫자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지하 120m.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토 회원국들의 지하 벙커 대부분이 50m에서 80m 깊이입니다. 냉전 시대의 핵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최고 수준의 방호시설들이죠. 현무 파이브는 그 2배 깊이를 관통합니다. 르페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120m면 엘리제궁 지하 벙커도 뚫린다는 소리 아닌가? 비에르나츠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쏟을 것 같았거든요. 코로호넨 대령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겁니까? 북한 때문입니까? 비에르나츠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타격하기 위한 참수 작전용이죠. 하지만 이 미사일이 유럽에 배치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비에르나츠키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유럽 지도가 떴죠. 폴란드에 현무 5가 배치된다고 가정해봅시다. 지도 위에 동심원이 그려졌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를 중심으로 반경 3,000km의 원이었죠. 그 원 안에 모스크바가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서부 전역이 사정권이었죠. 발사에서 도착까지 예상 시간은 8분입니다. 8분. 저는 그 숫자를 되새겼습니다. 러시아가 대응할 시간이 8분밖에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헤이워드 대령이 말했습니다. 8분이면 경보 발령하고 대피하기도 빠듯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34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항상 유럽 방산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레오파르트 페체아 2000 유로파이터. 이 무기들이 유럽을 지킬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그 확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무기들이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전차도 자주포도 생산력도, 그리고 이제 미사일까지. 저는 그때 며칠 전 정보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내부 문서가 유출됐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무기가 유럽에 배치되면 우리의 서부 전선 전략은 무력화된다.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현무 5.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건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브뤼셀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 회의장에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프리드리히 슈타인호프, 독일 연방군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목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르페브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확인된 정보입니까? 한국이 정말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비에르나츠키가 대답하려는 순간 콜드웰 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미국 대표에게 집중됐습니다. 확인됐습니다. 한국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현무 5를 공개했습니다. 실물이 확인됐고 스펙도 검증됐습니다. 르페브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태였을 겁니다. 비에르나츠키가 말했습니다. 현무 5는 현재 한국미사일 사령부에 실전 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수량은 기밀이지만 최소 120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120발? 120발의 괴물 미사일이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령 공장에서 연간 24발씩 추가 생산 중입니다. 매년 24발씩 늘어난다는 거였죠.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한국이 정말 이 정도 수준인가? 콜드웰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미국이 뭔가를 더 말하려고 했습니다. 콜드웰 소장이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죠.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콜드웰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한국 무기 관련 데이터는 전부 사실입니다. 펜타곤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K2 전차는 에이브람스와 동급이거나 일부 항목에서 우위입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생산력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저는 미국 장성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걸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무5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드웰이 자신의 태블릿을 회의실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이건 펜타곤 내부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기밀 해제된 부분만 공유합니다. 화면에 미 국방부 마크가 떴습니다. 펜타곤은 현무5를 게임 체인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 판도를 바꾸는 무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드웰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첫째 탄두 중량입니다. 9톤짜리 재래식 탄두는 전술핵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핵을 쓰지 않고도 핵급 타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정확도입니다. CEP 즉 원형 공산 오차가 5m 이내입니다. 저는 그 숫자에서 멈췄습니다. 5m? 3000km를 날아와서 오차가 5m라고. 토마호크 미사일의 CEP가 10m입니다. 현무5가 2배 정확합니다. 르페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미사일보다 정확하다고. 그렇습니다. 콜드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요격 불가능성입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펜타곤에서 현무5 요격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습니다. 모든 가용 방공 시스템을 동원한 시나리오였죠. 저는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막을 수 없다고. 결론은 요격 확률 12%입니다. 12%.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의 모든 방공 시스템을 동원해도 12%밖에 못 막는다고. 10발을 쏘면 9발이 뚫린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최소 120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콜드웰이 말을 이었습니다. 100발이 발사되면 88발이 목표를 타격합니다. 9톤짜리 탄두가 88발?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계산해봤죠. 88발 곱하기 9톤. 792톤의 폭발물이 목표에 쏟아진다. 재래식 무기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콜드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왜 게임 체인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죠. 현무5가 유럽에 배치되면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콜드웰이 유럽 지도를 띄웠습니다. 폴란드에서 발사하면 모스크바까지 8분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6분입니다. 러시아 서부 전역의 모든 군사시설 지휘부 벙커가 사정권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러시아가 80만 병력을 집결시켜도 소용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현무5가 날아오면 지휘부가 증발하니까요. 콜드웰이 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미국도 이런 무기가 없습니다. 회의실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우리 미국도 9톤짜리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못 만든다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콜드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국은 필요했습니다. 북한 지하 벙커를 뚫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도 없는 무기를 갖게 됐죠. 저는 그 말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필요해서 만들었다. 생존을 위해서.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온 나라. 그 절박함이 이런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콜드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베끼는 나라가 아닙니다.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현무5를 보십시오. 미국도 없는 무기입니다. 콜드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동맹으로서 깊이 신뢰합니다. 나토도 같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의 제안에 미국은 찬성합니다. 미국이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 도입에 찬성한다고. 르페브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는 이미 한국 편이었습니다.
영국의 헤이워드도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까지 한국 편에 섰습니다. 남은 건 독일과 프랑스뿐이었습니다. 저와 르페브르만 고립되어 있었죠.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으로 가서 커피를 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르페브르가 다가왔습니다. 슈타인호프 자네 생각은 어떤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럽네. 나도 마찬가지야. 르페브르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달랐죠. 자네 한국 무기가 이 정도인 줄 알았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솔직히 말하면 한국 방사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네. 나도 그래 한국이라면 삼성 현대 그 정도만 알았지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저희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 헤이워드 대령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슈타인호프 소장님, 르페브르 중장님. 헤이워드 대령 무슨 일인가? 헤이워드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회의 중에 추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서요. 말해보게. 헤이워드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현황입니다. 지난 5년간 수출액 추이를 보시죠. 그래프가 떴습니다. 우상향 곡선이었죠. 5년 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연간 32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73억 달러입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5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출 대상국 명단입니다. 헤이워드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페루, 콜롬비아. 현재 한국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 협의 중인 국가가 28개국입니다. 28개국. 저는 그 숫자에서 멈췄습니다. 28개국이면 나토 회원국 32개국에 맞먹는 숫자였습니다. 그중 나토 회원국 또는 동맹국이 12개국입니다. 헤이워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거나 인접한 국가들입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나토 동부 방어선을 구성하는 최전방 국가들이 전부 한국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르페브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됐군.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브뤼셀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발터 슈타인호프. 아버지는 평생을 독일 방산에 헌신하셨습니다. 레오파르트 1 개발에도 참여하셨죠.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독일 기술력이 다시 유럽을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을 저는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설계 도면을 보던 날. 아버지 왜 전차를 만드세요?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야 프리드리히. 유럽을요. 아버지가 저를 무릎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독일은 전쟁에서 졌어. 나라가 둘로 쪼개졌지 모든 게 무너졌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술이 있어, 머리가 있어, 손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아버지가 설계 도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전차가 그 증거야. 폐허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군에 입대한 것도 레오파르트 대대장이 된 것도 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기술력이 유럽을 지킨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무기들이 우리 것보다 좋습니다. 더 빠르게 만들고 더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도 없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목표는 뭐였습니까? 독일 방산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독일 기술력으로 유럽을 지킨다. 그게 아버지의 신념이었죠. 하지만 지금 독일 기술력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건 오늘 회의에서 증명됐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더 좋은 기술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한국이라면. 저는 커피잔을 들어 마셨습니다. 쓴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봤습니다.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언제 포성이 울릴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요. 우리 유럽은 7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러시아 위협이 줄어들자 군비를 축소했습니다. 방산 공장을 닫았습니다.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 하루도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했습니다. 70년간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9배 빠른 생산력, 미국도 없는 미사일,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서 아버지의 정신을 봅니다. 폐허에서 일어나겠다는 의지,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신 아닙니까? 그때 회의 재개를 알리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반데르베르흐 의장이 말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각국 대표단의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노르웨이는 한국 무기 도입에 찬성합니다. 저희는 이미 K9을 운용하고 있고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대표가 뒤를 이었습니다. 에스토니아도 찬성입니다. 저희는 러시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더 많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걸 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표들도 차례로 찬성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르페브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패배감이 서려 있었죠. 우리 둘만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유럽 방산의 양대축. 하지만 나머지 14개국이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데르베르흐 의장이 말했습니다. 독일 대표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죠.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 전까지 저는 한국 방산을 무시했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라면 삼성, 현대 정도만 알았습니다. 무기를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미국 기술을 베끼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비에르나츠키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보고 충격받았습니다. K2가 레오파르트를 이기는 걸 보고 화가 났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콜드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레오파르트 1 개발에 참여하셨습니다. 독일 방사는 제 가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느낌이었죠.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독일 기술력이 유럽을 지킬 거라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목표는 독일 방산을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유럽을 지키려면 최선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독일제가 아니라 한국제라면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언제 포성이 울릴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유럽은 70년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단 하루도 평화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항상 준비했습니다. 70년간 쉬지 않고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을 존경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제 아버지가 레오파르트를 만들 때도 같은 정신이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나겠다는 의지,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정신이 독일을 재건했습니다. 레오파르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신은 한국에 있습니다. 독일이 아니라. 저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은 한국 무기 도입에 찬성합니다. 회의실에 탄식이 퍼졌습니다. 르페브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은 결정이었으니까요. 반데르베르흐 의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단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르페브르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붉었다가 창백해졌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슈타이노프 소장의 말에 동의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프랑스도 자존심이 있습니다. 넥스터의 기술력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슈타이노프 소장이 맞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자존심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는 한국 무기 도입에 찬성합니다. 16개국 만장일치였습니다. 반데르베르흐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나토 군사위원회는 한국 무기 긴급 도입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합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브뤼셀의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죠. 비에르나츠키가 다가왔습니다. 슈타이노프 소장님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에르나츠키 준장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헤이워드 대령도 다가왔습니다. 슈타이노프 소장님 마지막 발언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헤이워드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셨을 거예요. 자존심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콜드웰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슈타이노프 소장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음 달에 한국 방산 시찰단이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 한화풍산 공장을 방문하는 일정이죠.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시찰단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K2를 만드는 공장을, K9을 찍어내는 생산 라인을, 그리고 현무 파이브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토 본부 건물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죠. 아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레오파르트 1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에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상한 결정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죠. 한국 무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레오파르트 대신에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내실 수도 있겠네요. 평생 독일 방산을 위해 일하셨는데.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아버지가 레오파르트를 만들 때 가졌던 정신 폐허에서 일어나겠다는 의지 무너지지 않겠다는 각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국을 존경합니다. 적이 아니라 스승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배우겠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각오를. 나토 본부 건물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폐허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유럽도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곧 한국에 갑니다. K2 공장을 볼 겁니다. K9 생산 라인을 볼 겁니다. 그리고 배울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